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휴식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조선 폭군왕 연산군과 그의 큰어머니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연산군의 아들을 돌본 박씨 부인. 세조의 뒤를 이은 예종이 몸이 약하여 왕위에 오른 지 오래지 않아 병석에 누우니 나라의 대신들 사이에 대통을 이을 왕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지요. 예종에게도 아들이 있었지만 너무 어렸기 때문에 누가 왕위를 잇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예종은 세조의 둘째 아들이었으나 형 의경세자가 일찍 죽고 그의 아들인 월산대군과 자울상군의 나이가 어려 대신 왕위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종이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그의 아들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죽은 의경세자의 아들들이 왕위의 물망에 오르고 있었지요. 내가 이 나라의 국무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월산 대군의 부인 박씨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동생인 자을상군보다는 형인 월산 대군이 왕위를 물려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지요. 월산 대군의 부인 박씨는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예종이 병으로 누워 있었으므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황공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쉽게 떨칠 수는 없었지요. 그런데 궐 사정은 그녀의 뜻을 이루기에는 여의치 않았습니다. 시할머니 정희 왕후의 마음이 자을상군에게로 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대신들이 모여 누워있는 예종을 아련하였습니다. 전하, 부디 종사를 이을 분을 하루속히 정하셔야 합니다. 대신들이 간곡히 여쭈었으나 예종의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희 왕후가 들어왔지요. 전하께서는 이미 제게 하명하시기를 자을상군에게 보위를 물리겠다 하셨소. 이것은 선왕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이니 우리 왕실은 그대로 따르기로 하였소. 그러니 대신들은 그렇게 아시고 준비하도록 하시오. 죽은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자을상군은 나이는 월산 대군보다 어리나 총명하기가 형을 능가하고도 남았습니다. 하여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세조는 물론 할머니 정희 왕후도 자을상군을 누구보다 총애하였지요. 월산대군 부인 박씨는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왕실의 어른들이 자신의 지아비보다 시동생을 더욱 총애했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으나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덧 없는 꿈을 모두 접고 그저 지아비를 모시며 여염집 안악처럼 지내었지요. 처음에는 간혹 대궐에 들어가 성종 내외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박 씨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려 애를 썼지요. 성종 또한 자신의 형의 자리를 빼앗은 것만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월산 대군을 불러 잔치도 하고 담소도 나누며 형제 일을 돈독히 하였지요. 이런 성종의 정성으로 월산 대군이나 그의 부인 박씨는 불편한 마음을 없애고 대궐에 일이 있을 때마다 정성으로 도와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월산 대군이 시름시름 앓더니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때까지 자식 하나 없었으니 박씨 부인은
더욱 쓸쓸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찌도 그리 무정하게 가시는 것입니까? 부인은 며칠을 알아누웠지요. 하지만 그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궐에 계시는 시어머니 소의 왕후를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보내었지요. 그 당시 소의 왕후는 투기가 심한 왕비 윤씨와의 사이가 극도로 좋지 않아 심기가 불편하였습니다. 이에 큰 며느리인 박씨 부인을 자주 불러 의논을 하기도 하였지요. 박씨 부인은 좋은 말로 고부간의 화해를 도모했으나 결국 윤씨는 폐비된 후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성종에 이어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니 그는 폐비 윤씨의 아들이었지요. 연산군은 우연히 자신의 친모 윤씨 이야기를 듣고는 분함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폐비 논의에 찬성한 이들을 일일이 찾아내 모두 죽이는 한편 이미 죽은 이들은 부관 참시를 하는 등 한바탕 칼바람을 일으켰지요. 그 뒤 연산군의 성격은 더욱 괴팍해지고 난폭해졌습니다. 이런 연산군을 보며 제일 안타까워했던 것은 박씨 부인이었지요. 어려서 친어머니도 없이 남의 집에서 자라는 것이 안타까워 연산군을 볼 때마다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런 연산군이 왕위에 올라 기댈 사람 하나 없이 번민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웠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연산군이 박씨 부인을 불러들었습니다. 큰어머니, 아무래도 세자를 큰어머니께서 돌봐주셔야겠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제가 믿는 사람은 큰어머니 뿐입니다. 연산군의 말에 박씨 부인은 세자의 보육을 맡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세자를 보육하기 위해 궐 내에 기거하였지요. 세자는 박씨의 손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부인은 자신에게 자식이 없었던지라 세자를 키우게 된 것이 더없이 행복하였지요. 세자는 그날도 박씨 부인과 놀다 잠이 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세자를 침소에 눕히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지요. 부인은 고단하여 잠시 자리에 누웠는데 깜빡 잠이 들고 말았지요. 잠시 뒤 이상한 기척에 잠이 깼는데 눈을 떠보니 웬 남정네가 술 냄새를 풍기며 자신 옆에 있었습니다. 누구냐? 박씨 부인은 겨우 소리쳤습니다. 접니다. 저요. 남정네의 목소리를 들은 박씨 부인은 싸늘하게 굳어져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이었지요. 박씨 부인은 연산군의 행실을 익히 들었지만 이런 일을 저지를 줄 몰랐습니다. 해는 여전히 떠올라 새 아침을 밝혔지요. 궐 밖을 헤매고 있는 박씨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월산대군의 묘지로 향하였습니다. 박씨 부인의 눈앞에 지아비의 비석이 보였지요. 내 어찌 이런 몸으로 더 살기를 바랄까? 서방님, 부디 이 소녀를 용서하십시오. 며칠 후 박씨 부인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해적을 무찌른 장사.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마을에 밤이 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지요. 얼마 전 한 시성을 가진 노인이 죽어 동네 어귀에 묻었는데 밤이 되면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정들이 훈련하는 소리도 들리고 말 달리는 소리에 장군이 호령하는 소리도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모두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였지요. 그래서 모여서 의논을 하였습니다.
젊고 건장한 사람 몇을 뽑아서 그 무덤을 지켜보자고 하였지요. 그날 밤에도 소문대로 군사들이 훈련하고 장군이 호령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무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로 다시 의논하였지요. 그러나 적당한 방법이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결국 동네 사람들은 무덤에 모여 제사를 지내기로 하였지요. 며칠 후 제물을 차리고 제관을 정하여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제사를 지낸 후부터 밤이 되어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지요. 그런데 몇 해 후 그 한씨 집안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생김새가 보통 아이와는 달라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귀가 길쭉하고 눈은 호랑이 눈에다가 머리도 크며 머리카락은 곱슬곱슬 하였지요. 더구나 또래 아이들보다 몸이 서너 배나 컸습니다. 아이는 하는 짓도 아주 유달났지요. 나서 얼마 안 되어 이가 모두 나더니 어머니 젖은 먹지도 않고 밥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도 어른이 먹는 양만큼이나 먹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밭에서 돌아오던 그 아이 어머니는 방 안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방문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방 안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는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머니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아이 아버지에게 알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였지요. 날개를 가진 아이가 나타나면 그 즉시 죽이거나 아니면 관가에 알리지 않으면 집안이 역적으로 몰려 죽게 되어 있었지요. 그렇다고 자식을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생각다 못하여 그의 부모들은 아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아이의 날개를 태워 없애버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이는 아주 조용했지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아무 탈 없이 잘 자랐지요. 차차 자라면서 힘이 무척이나 세졌답니다. 그와 상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그는 배 한 척을 마련하여 육지로 장사를 다니기 시작하였지요. 그때에는 바다에 해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이 도둑으로 들끓었지요. 장사를 다니다가 해적을 만나 목숨을 잃거나 재산을 모두 날려버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해 가을 그 한치가 장사를 다니기 시작한 지 1년도 채 못된 때였지요. 그는 육지에서 쌀을 한 배 싣고 오다가 도둑을 만났습니다. 그 배를 세우거라. 도둑들은 무턱대고 호령을 하면서 다가왔지요. 한씨는 배를 세웠습니다. 무엇을 싣고 오는 것이냐? 쌀을 싣고 온다. 한씨는 그들이 도둑인 줄 알면서도 퉁명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같이 배를 탄 사공들은 벌써부터 얼굴이 파래져서 벌벌 떨고 있었지요. 그 쌀 가마니를 우리 배에 싣거라. 한씨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화가 치밀었지요. 해적들의 소행이 괘씸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당하고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빨리 씻지 않는 것이야? 예, 곧 옮겨 씻겠습니다. 한씨는 배를 그 도둑들의 배에 더 가깝게 바싹 대어놓고는 쌀 가마니들을 옮겨 실으러 하였지요. 도둑들은 이제야 이놈이 알아듣는구나 하면서 가만히 그들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휙하니 쌀 가마니가 도둑의 머리에 떨어졌지요. 도둑이 비틀거리는데 다시 한 가마니가 가슴팍을 쳤습니다. 도둑이 픽 하고 쓰러졌지요. 그와 거의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쌀 가마니들이 마치 돌멩이가 날아오는 듯 도둑들에게 날아왔습니다. 도둑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릴 때였지요. 한씨는 그 도둑들이 타고 있는 배의 한 귀퉁이를 붙잡고 흔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배가 파도에 흔들리듯 정신없이 요동을 쳤지요. 아이고 몰라 배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도둑의 우두머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중에도 배 위에 넙죽 엎드려 빌기 시작하였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모두들 이 배로 올라오거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해적들이 엉금엉금 기어서 한씨의 배로 올라왔습니다. 한씨는 그들을 밧줄로 꽁꽁 묶어 관가에 넘겨버렸지요. 그 후 바다에서 해적들을 만날 때 제주도 한신의 배라고 하면 오히려 해적들이 도망가 버리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해에는 이런 일이 있었지요. 한신의 배는 제주에서 육지로 가다가 배에 물이 떨어져서 진도에 배를 대고 물을 싣고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선창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운반하고 있었지요. 한씨는 배에서 내려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한쪽에 수십 명씩 모여들어 배의 닻을 운반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모여든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닻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한씨가 무심코 말하였지요. 밥 먹고 무엇 하는 것이야? 밥을 많이 먹고서 그만한 것도 옮기지 못하느냐고 비웃는 말이었지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더니 한씨를 노려보았습니다. 건방지게 남의 마을에 와서 시비를 거는 게 못 마땅하기 그지없었지요. 넌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데 남이 일하는 곳에 와서 시비를 거는 것이야.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못하는 geb니까? 부끄럽지도 않아요. 아니, 그러면 당신은 이것을 옮길 수 있소? 수십 명이 들어 옮기지 못하는 것을 혼자서 옮길 수 있느냐는 것은 말이 안 되었지요. 내가 옮겨주면 무엇을 주겠소? 모여 산 사람들은 이상한 놈 다 보겠다는 투로 실실 웃었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을 형님으로 모시고 실컷 술을 대접하겠소. 그럼 해봅시다. 잠깐만, 당신이 옮기지 못할 경우엔 그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한씨는 그 닻을 들고 사람들을 휘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모여 섰던 사람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였지요. 잘못했다가 자기네가 큰 봉변을 당할 것만 같았습니다. 어디로 옮길 것이오? 한씨는 닻을 들어 성큼성큼 무트로 걸어갔지요. 이걸 언덕 위에 올려놓아 저들을 골탕 먹여버릴까 생각하다가 다시 몸을 돌려 그들에게로 걸어와서는 사람들 앞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아이고, 못 알아배어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사죄를 하면서 술을 권하는데 저놈을 잡아라 하고 30이 넘는 포졸들이 달려오며 소리를 질렀지요. 술잔을 들었던 한씨는 잔을 던져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놈이 힘을 잘 쓰는 도둑이라면서. 왜들 이러시오? 나는 제주 사람으로 육지에 장사를 하고 다니는 장사꾼이요. 지나다 배에 물이 떨어져 들렀다가 저들의 일을 조금 도와주었는데 그것도
죄가 되는 것이오. 한 씨는 그들에게 자기의 처지를 설명하였으나 그들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관가에 붙들려가 서울로 압송을 당하게 되었지요. 서울에 가 조사를 받은 결과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자 그는 곧 풀려나왔지요. 뿐만 아니라 그가 해적을 잡아 제주 목사가 나라에 진상하는 물건들을 운반하도록 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밝혀져 오히려 큰 상금을 받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사람을 사랑한 잉어. 평안북도 압록 강가에 있는 운림지라는 연못에 대한 전설 이야기입니다. 이 연못가에 운림이라는 사람이 작은 초막을 짓고 혼자 사는데 어찌나 퉁소를 잘 부는지 연못가에 앉아 퉁소를 불면 산 아랫마을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소리에 흠뻑 취하곤 하였습니다. 운님은 혼자 사는 사람이라 밤마다 울적하고 외로운 마음을 퉁소로 달래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8월 밝은 달이 연못을 비추었는데 운님은 여전히 연못가에 앉아 구슬픈 가락을 불고 있었습니다. 흐느끼는 듯한 퉁소 소리는 온 세상을 이상한 슬픔으로 몰아가는 듯 하였지요. 그런데 누군가 등 뒤에서 부르는 것이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웬 여자가 서 있었지요. 달빛 아래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운님은 하늘의 선녀를 만난 듯 하였습니다. 뉘신지요? 놀라게 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집도 부모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입니다.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가 퉁소 소리에 마음이 끌려 저도 모르게 염치를 무릅쓰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곡도 불어주시겠어요? 제가 여러 곳을 다니며 퉁소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마는 선생님은 참으로 퉁소의 명인이세요. 운님은 여자의 청을 받아들여 퉁소의 입을 대었지요. 달이 서산 너머로 넘어갈 때까지 운님은 퉁소를 계속 불었습니다. 이윽고 날이 새일 무렵 여자가 운님에게 더듬거리며 말하였지요. 소녀를 거두어 주십시오. 갈 곳도 없지만 선생님 퉁소 소리를 떠나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운님 또한 간절히 바라던 바라 그날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퉁소를 불고 사랑은 세월 따라 무르익어 가고 행복한 날이 계속되었지요. 그런데 어느덧 겨울이 지나 새 봄이 왔는데 하늘에서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질 않았습니다. 농민들은 근심 걱정이 계속되었지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오늘은 한 줄 내리려나? 기우제도 지내보았지만 여름으로 접어들어도 가뭄은 계속되었지요. 운님 부부가 살고 있는 집 앞 연못도 이젠 거의 말라 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뭄이 계속되면서 운님의 아내도 앙상하게 말라갔습니다.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운님은 곁에서 자던 아내가 어디론가 사라진 것을 알고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아내는 보이지 않고 다만 아내가 남긴 듯한 쪽지가 발견되었지요. 저를 용서하셔요. 사실 저는 연못에 살던 잉어인데 서방님 퉁소 소리에 마음이 끌려 사람으로 변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못에서 나온 까닭에 비가 내리지 않아 사람들이 굶게 되었으므로 할 수 없이 서방님 곁을 떠납니다. 다시는 저를 찾지 마시옵고
틈 나는 대로 목가에서 퉁소를 불어주시면 그 소리를 듣고 그리움을 달래겠습니다. 운님은 쪽지 글을 읽고 넋을 잃고 마당으로 뛰쳐나오니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운님은 비 오는 것이 하나도 반갑지 않았지요. 그 뒤로 밤마다 연못에 나가 퉁소를 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소리가 그치고 말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보니 운님은 사라져 버렸고 주인 잃은 퉁소만 잔잔한 물 위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운님의 넋을 위로하고 그 연못 이름을 운님지라 부르게 되었지요. 8명의 홍길동. 홍길동은 스스로 암행어사가 되어 못된 벼슬아치를 혼내주기도 하고 활빈당이 나타났다고 하면 백성들은 만세를 부르며 반겼지요. 임금은 홍길동 때문에 골머리가 아팠습니다. 하루는 신하들을 불러놓고 임금이 말하였지요. 홍길동이 조선 팔도를 휘젓고 다니며 난리를 부린다는데 잡아들이는 사람이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그놈이 사람이 아니고 정령 귀신이란 말이냐. 그때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홍길동은 일조판서를 지낸 홍대감의 아들이라옵니다. 또한 지금 공주에서 벼슬을 하는 홍인영의 동생이라 하옵니다. 무어라, 홍대감의 아들이고 홍인영의 동생이라면 과거를 보아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할 것인데 어찌 도적의 두목이 되었단 말인가? 홍길동은 홍대감의 첩이 낳은 서자이옵니다. 나라의 법에 따라 첩의 자식은 과거를 볼 수도 없고 벼슬 길도 막혀 있사옵니다. 어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전하, 지금 홍대감과 홍인영을 불러들여 다음 대책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 하옵니다. 그 즉시 길동의 아버지 홍대감은 붙잡혀 옥에 갇혔고 형 홍인영은 임금 앞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홍길동이란 도적이 네 아우가 맞느냐? 예, 전하, 맞습니다. 홍길동이 조선 팔도를 들쑤시고 다니는데 어찌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하는 것이야? 당장 그를 잡아들이지 않는다면 네 아비와 너의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전하, 제 아우 길동을 잡아들이기 전에 전하께 부탁이 있사옵니다. 제 아우 홍길동 때문에 아버님이 병을 얻어 오래전부터 누워 지내고 있사옵니다. 그런 아버님이 옥에 계시니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 하옵니다. 집에서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헤아려 주옵소서. 하오면 죽음을 무릅쓰고 아우 길동을 붙잡아 데려오겠나이다. 네 효성이 지극하구나. 네 아버지를 풀어줄 것이니 속히 길동을 잡아들이도록 하라. 임금은 즉시 홍인영을 경상도 감사로 내려보냈지요. 홍길동이 경상도 지방에 자주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인영은 경상도 감사로 내려가 각 고을에 방을 써 붙였지요. 동생의 마음을 달래려는 것이었습니다. 길동아 보아라. 나는 새로 감사로 내려온 네 형 홍인영이다. 그동안 네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나라가 몹시 어지럽구나. 네가 집을 떠난 뒤로 아버님은 줄곧 병들어 누워 계셨는데 얼마 전에도 옥에 갇히셨다. 내가 임금님께 간청하여 겨우 풀려나긴 하였으나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구나. 길동아, 이 방을 읽는 즉시 내 앞에 나타나거라. 너를 임금께 보내고 우리 집안의 죄를 벗어야 하지 않겠느냐? 형으로서
간절히 부탁하노라. 홍인영이 하루하루 길동이 나타나길 기다리던 어느 날 한 소년이 나귀를 타고 나타나 홍인영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하였지요. 자세히 바라보니 바로 동생 홍길동이었습니다. 한편으론 놀라고 한편으론 기뻐하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뒤로 물렸지요. 그런 다음 길동을 끌어안고 울먹울먹 말했습니다. 길동아,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어쩌자고 나라의 역적이 되고 집 안의 불효자가 되었느냐? 임금님의 노여움이 하늘에 닿을 지경이라 나를 보내 널 잡아오라 어명을 내리셨다. 형으로서 차마 못할 짓이다만 나라와 집안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구나. 길동이 머리를 숙인 채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나타난 건 대감 마님과 도련님을 위해서입니다. 대감 마님께서 처음부터 아버님이라 부르게 하고 도련님 또한 형님이라고 부르게 했다면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네 말이 틀리지 않다. 그러나 이제 와서 지난 일을 따져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를 잡으러 내려온 내 마음도 괴롭구나. 그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오랏줄로 꽁꽁 묶어서 저를 한양으로 보내십시오. 도련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형은 더욱 슬펐습니다. 하지만 어명을 받고 내려왔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활빈당의 두목 홍길동이 서울로 끌려간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너나 없이 안타까워하였지요. 이 고을 저 고을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붙잡혀가는 홍길동을 지켜보았습니다. 한편 홍길동이 조수를 부려 조선 팔도에 흩어져 있던 나머지 7명의 길동도 각각 고을의 감사를 찾아가 자수하였지요. 그 바람에 8명의 길동이 임금이 있는 한양으로 붙잡혀 왔습니다. 임금이 홍길동의 죄를 물으러 직접 나섰지요. 그런데 한꺼번에 8명의 길동이 붙잡혀 왔으니 누가 진짜 홍길동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은 화가 나서 길동의 아버지 홍대감을 데려오라 불호령을 내렸지요. 8명의 길동 중 진짜 아들을 찾아내어라. 홍대감이 꿇어앉은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길동은 왼쪽 다리에 검붉은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8 길동을 향해 길동이 내 이놈, 임금이 계시고 네 아비도 여기 있으니 어서 바른 대로 아뢰어라. 그동안 아비가 네 재주를 보고 속으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단 말이냐. 좋은 곳에 써야 할 재주를 임금을 농락하는 데 쓰고 그것도 모자라 이 아비까지 죽이려 하다니 세상 천지 너 같은 불효자는 없을 것이야. 홍대감은 이렇게 말하고는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임금이 급히 의원을 불렀으나 홍대감은 좀처럼 깨어나지 못하였지요. 홍길동이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주머니에 알약 하나를 꺼내어 홍대감에게 먹였지요. 그러자 홍대감이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길동이 임금 앞에 엎드려 아뢰었지요. 전하, 그동안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하지만 전하께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하옵니다. 여기 계신 이분은 제 아버님이옵니다. 하지만 저는 첩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님을 대감 마님이라 부르고 형님을 도련님이라 부르며 자랐지요. 나이 10살을 넘은 뒤에야 첩의 자식은 과거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에 한이 맺혀 도적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큰 잘못인 줄은 저 또한 잘 알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도적질은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못된 벼슬아치와 부자들의 재물을 빼앗아 불쌍하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을 뿐이옵니다. 몇 년 뒤에는 조선 땅을 떠날까 하옵니다. 그리고 다시는 홍길동을 잡아들일 생각도 하지 마옵소서. 말을 마치니 8명의 길동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진짜 길동이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자 7길동은 나무 토막처럼 차례차례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이어 그 자리에 7개의 인형만 덩그러니 뒹굴었지요. 진짜 홍길동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귀신을 본 듯 놀란 임금은 그 자리에서 얼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병조판서 홍길동 7명의 길동들이 사라지고 이제 진짜 홍길동만 남았습니다. 길동은 부하들을 이끌고 다니며 열심히 활빈당 활동을 하였지요. 나라에서는 길동을 잡아들이기 위하여 온갖 방법은 모두 써보았지만 끝내 헛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길동은 혼자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임금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하여 동서남북 성문에 커다랗게 방을 써 붙였지요. 나 홍길동은 붙잡히지 않는다. 조선 팔도의 홍길동보다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만약 홍길동에게 병조판서 벼슬을 내려준다면 곧바로 자수할 것이다. 그 내용은 임금의 귀에 전달되었습니다. 임금이 여러 대신들을 불러놓고 물었지요. 홍길동은 귀신보다 더 무서운 놈이다. 그 놈이 병조판서 벼슬을 내어달라고 하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한 신하가 말했지요. 도적의 두목에게 병조판서 벼슬을 내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그런데 홍길동을 잡아들일 뾰족한 방법이 없지 않느냐? 전하, 경상도 감사로 내려가 있는 홍인영을 다시 한번 재촉해 보십시오. 임금은 그 즉시 경상도 감사로 보낸 홍인영에게 또다시 동생을 잡아들이라 재촉하였지요. 홍인영은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하지만 엄명을 거역할 수 없었지요. 그저 눈앞이 캄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년이 구름을 타고 공중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길동이 다시 제 발로 찾아왔다니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길동이 형에게 절한 뒤 말하였습니다. 진짜 길동이옵니다. 저를 묶어 한양으로 보내십시오. 도련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다시 찾아오다니 참으로 고맙다. 누가 뭐라 하든 너와 나는 아버님의 피를 받은 형제이다. 하지만 2번 속을 수는 없지. 네가 진짜 길동이라면 왼쪽 다리에 있는 검붉은 점을 보여다오. 길동은 왼쪽 바지를 쓱 걷어 올리고 허벅지 안쪽에 검붉은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홍인영은 길동을 끌어안고 펑펑 눈물을 쏟았지요. 저 때문에 형님이 괴로움을 당하는 걸 차마 모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제간의 이 무슨 서러운 운명이란 말이냐? 그리고 길동은 동아줄에 꽁꽁 묶인 채 다시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지요.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홍길동은 죄 지은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당했기 때문이지요. 수많은 백성들이 또 길동을 구경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길동을 욕하는 백성들은 없었지요. 달구지가 동대문 앞에 막 이르렀을 때 길동이 갑자기 이야 하고 큰 소리로 기합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몸을 묶은 밧줄이
뚝뚝 끊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중얼중얼 주문을 읊자 뭉게 구름이 두리둥실 다가왔지요. 길동은 마차 위에 올라타듯 훌쩍 구름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는 하늘 저 멀리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포졸들은 사라지는 길동을 넋을 잃고 쳐다보았지요. 살다 보니 별 희한한 일을 다 겪는구나. 임금의 근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신하가 말했지요. 전하, 홍길동에게 병조판서 벼슬을 내려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소원을 들어준다고 널리 알리면 틀림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힘세고 날렵한 무사들을 숨겨두었다가 홍길동을 잡아 죽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듣고 보니 옳은 말이로다. 그렇게 해보자꾸나. 임금은 곧 어명을 내렸습니다. 홍길동에게 벼슬을 내린다는 방이 방방곡곡 붙었지요. 어느 날 길동이 말끔히 옷을 차려입고 임금 앞에 나타났습니다. 소인의 죄가 너무나 큰데 병조판서 벼슬을 내려주시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적의 두목이 어찌 한 나라의 병조판서 벼슬을 하겠습니까? 전하의 마음을 확인한 것으로 충분하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소인은 이제 조선 땅을 떠날까 하옵니다. 부디 몸 건강히 만수무강하십시오. 홍길동은 공중으로 떠올라 구름 속으로 모습을 감추어 버렸지요. 길동의 떠나는 모습을 보고 임금은 그제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후회하였지요. 길동은 구름을 타고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나무숲이 울창하게 우거진 커다란 섬이 있었지요. 저도라는 섬이었습니다. 길동은 가장 높은 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방을 내려보았지요. 사람들이 살기에 딱 좋은 섬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도 구석구석을 샅샅이 둘러보았지요.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순박해 보였습니다. 길동은 마음이 흡족하였지요. 그 길로 부하들이 기다리는 소굴로 돌아갔습니다. 길동이 부하들에게 말하였지요. 나는 이제 조선 땅을 떠나고자 한다. 나를 따라갈 사람은 왼쪽에, 이 땅에 남을 사람은 오른쪽에 서거라. 부하들은 선뜻 마음을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모두 나를 따르겠느냐? 예, 대장님, 제발 저희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준비하여라. 조선 땅을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타고 갈 커다란 배가 필요하다. 석 달 열흘 안으로 여러 척의 배를 만들어 바닷가로 모이도록 해라. 그날부터 길동의 부하들은 배를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홍길동은 1년 동안 먹을 양식과 그 밖에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지요. 임금은 웬일인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궁궐들을 거느렸지요. 그때 시원한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공중에서 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 한 소년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임금이 놀라 물었습니다. 너는 홍길동이 아니냐? 깊은 밤중에 어쩐 일인가? 조선 땅을 떠날까 하여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사옵니다. 너처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영영 조선을 떠난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구나. 전하, 지난날 소인이 활빈당을 이끌었던 것은 첩의 몸에서 태어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울분 때문이었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하늘 아래 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이는 귀한 대접을 받고 어떤 이는 천한 대접을 받는다면 그처럼 불공평한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말이 맞구나. 하지만 나라에서 지켜야 할 법도가 있는 법이야. 전하, 그릇된 법이라면 바꾸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디에 하루아침에 될 일이겠느냐. 세월이 흐르고 흐르다 보면 언젠간 바뀔 날도 올 것이다. 전하, 안녕히 계십시오. 길동은 공중으로 떠올라 구름을 타고 떠났습니다. 임금은 그런 홍길동을 보며 못내 아쉬워하였지요. 아쉬운 마음은 홍길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주도에 온 왕자. 일본의 오키나와는 옛날에 유구국이라는 이름의 독립국이었습니다. 일본에 귀속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았지요. 광해군 1611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배 한 척이 풍랑을 만나 제주도에 표류해 왔습니다. 그 배는 돛을 10여 개나 단 큰 배였는데 유구국 세자가 타고 있었지요. 판관 문의연은 배를 조사하고 제주 목사 이 기빈에게 와서 아뢰었습니다. 유구국의 배가 표류해 왔습니다. 배 안에는 물소불, 공작 깃털 같은 값비싼 보물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 그 사실을 조정에 보고해야겠구나. 사또, 값비싼 보물들을 조정에 그냥 넘기실 것입니까? 저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조정에는 왜구들을 잡아 죽였다고 장계를 올리십시오. 그러면 많은 보물들은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군.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아래 것들에게 입단속을 절처히 시키거라. 알겠습니다. 판관 문의연은 포졸들을 데리고 유구국 세자의 배로 갔습니다. 그는 세자를 배에서 끌어낸 뒤 칼을 꺼내 들고 말하였지요. 배 안에는 값비싼 보물들이 많이 실려있지. 우리에게 그 보물들이 필요하니 너는 지금 죽어 주어야겠다. 유구국 세자가 말했지요. 유구국과 조선은 오랫동안 교류를 해오며 좋은 이웃으로 지내왔다. 우리가 표류해 왔으면 제 나라로 보내주는 것이 도리인데 우리를 죽이겠다고? 죽기 전에 소원이 있으니 종이와 붓을 가져다 다오. 유구국 세자는 종이와 붓을 청해 이런 시를 남겼지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하늘에 호소할 틈이 없구나. 새 아들은 무덤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누가 있어 이 죽음을 대신할 것인가. 백골이 모래사장에 드러나면 풀뿌리만 얽힐 테고 외로운 혼이 고국에 돌아가도 조문할 가족이 없구나. 조천과 나래의 도도히 흐르는 물이 머나먼 내 나라까지 흘러가면서 영원토록 나의 슬픔을 전해주리라. 판관 문희영과 포졸들은 유구국 세자를 죽이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까지 모조리 죽여버렸지요. 제주 목사는 보물들을 가로챈 뒤 조정에 다음과 같은 장계를 올렸습니다. 제주도에 상륙한 왜구들을 모두 잡아 죽였습니다. 광해군은 장계의 내용만 믿고 제주 목사에게 상을 내렸지요. 하지만 다음에 제주 목사의 죄상이 발각되었습니다. 제주 목사는 감옥에 갇혀버렸지요. 조선에 표류해 왔던 유구국 세자가 살해당했다는 기록은 조선 왕조실록에도 실려 있습니다. 은혜 갚은 가제. 옛날 어느 마을 어느 집에 귀한 아들이 있었지요. 어느 날 스님이 시주를 하러 와서 아이를 자세히 보더니
이렇게 말하였어요. 이 아이 목숨이 위태로우니 얼른 피신을 시키시오. 아이 부모는 깜짝 놀라 무슨 말인지 까닭을 물었어요. 그건 묻지 마시고 오늘 즉시 어디든 떠나게 하시오. 스님은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아이 부모는 스님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 분명 무슨 까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지요. 그래서 얼른 인절미를 만들어 보자기에 싸서 아이 등에 메어주면서 어서 길을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정처 없이 발 가는 대로 가다가 어떤 아이들이 커다란 가재를 잡아서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꼬챙이로 찌르고 뒤집고 하는 통에 가재가 몹시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걸 본 아이가 말했어요. 얘들아, 내가 인절미를 줄게. 이 가재를 나에게 줄래? 그러자 아이들은 인절미가 먹고 싶은 마음에 얼른 가재를 내주었어요. 아이는 등에 메고 있던 인절미를 아이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는 가재를 개울물에 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스님이 시킨 대로 발 닿는 곳으로 걸어가다 보니 어느새 깊은 산속까지 들어와 있었지요. 아이는 춥고 배고프고 무서웠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사방을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마침 커다란 나무 더미 하나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나무 더미를 헤치고 들어가 밑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지요.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어디선가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아이네 집에 갔는데 아이가 없어져서 여기저기 찾아다녔지요. 그러다가 밤늦게 아이가 숨어있는 산속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호랑이는 한참 동안 냄새를 맡아보다가 나무 더미로 달려들어 나무단을 한 단 한 단 내리기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그때 건너편 골짜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바닥을 치는 듯이 탁탁 소리가 나자 호랑이는 나무단을 내리다가 그만두고 소리가 들려오는 골짜기로 얼른 달려갔지요. 거기에 가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나무단을 내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또다시 건너편에서 탁탁 소리가 나는 것이었어요. 호랑이는 다시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무것도 없어서 다시 나무 더미가 있는 데로 왔지요. 그렇게 호랑이는 나무 단을 내리다가 건너편에서 탁탁 소리가 나면 그쪽으로 뛰어갔다가 다시 돌아와 나무 단을 내리기를 거듭하였어요. 아이는 조마조마하여 거의 기절해버릴 지경이었지요. 나무 단은 자꾸 줄어들고 이제 꼭 한 단만 드러내면 숨어있는 아이가 나타나려는데 건너편 골짜기에서 또다시 탁탁 치는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호랑이는 얼른 그쪽으로 달려가 보았지요. 그러나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다시 돌아와 마지막 한 단 남은 나무단을 막 드러내려는데 마을에서 닭이 꽃기호 하고 우는 게 아니겠어요. 호랑이는 분한지 으르렁 소리를 지르고는 힘없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날이 밝자 아이는 간밤에 탁탁 소리를 낸 게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건너편 골짜기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어제 아이들에게 시달렸던 가재가 온 몸이 부서진 채 죽어 있었습니다. 가재가 아이를 살리려고 계속 자기 몸을 부딪혀 소리를 냈던 것이지요. 아이는 죽은 가재를 끌어안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이는 가지를 집에 가지고 가서 양지 쪽들에 고이 묻어주고 자기를 살려준 가제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주었지요. 선녀가 된 마음 착한 소녀. 먼 옛날 금강산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마을에 가난한 수작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봄 보릿고개를 눈앞에 두고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끼니를 때우던 마을 사람들이 부항에 걸려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부자를 찾아가 쌀을 좀 구워 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자기 곳간에서 썩어나는 나달 한 톨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온 마을에는 부자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갔지요. 그런데 들리는 말에 따르면 금강산 만물상의 하늘의 선녀들이 내려와서 몸단장을 하며 노는 곳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녀들에게 부탁을 하면 달 마을에 피어나는 달꽃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꽃을 앓는 사람의 코에 대고 냄새만 맡게 해주면 그 즉시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한 자리에 모여 앉아 달꽃을 구해올 만한 사람을 골라보았습니다. 거리가 멀고 산세도 험한 금강산에 다녀오자면 뭐니 뭐니 해도 힘이 센 남자라야겠는데 그럴 만한 남자치고는 부항에 걸려 자리에 눕지 않은 사람이 없었지요. 달꽃을 구해오는데 한가닥 희망을 걸었던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시름에 잠겨 눈물 속에 기막히고 억울한 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금강산에 다녀오겠어요. 마을의 한 처녀가 좌상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하기로 소문난 돌막집 착실이었지요. 네가 말이냐? 좌상 할아버지는 놀란 듯 착실이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네 뜻은 알고도 남겠다. 하지만 그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 멀고 험한 길을 다녀오겠느냐? 착실이는 좌상 할아버지 앞에 꿇어앉으며 말하였습니다. 소녀의 몸은 비록 연약하오나 굳은 마음 먹고 드린 말씀이니 허락해 주십시오. 좌상 할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다 해도 한치 한치 기어서라도 다녀오겠습니다. 착실의 결심은 이만저만 굳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없었지요. 금강산이 아무리 멀고 험하단들 하늘 아래 산이렸다. 네 지성이 그럴진데 하늘의 별도 따가지고 올 듯 싶구나. 좌상 할아버지는 수염을 내리쓸며 흡족한 표정을 짓고는 착실이를 정겨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착실이는 이웃들이 마련해준 떡 몇 개를 보자기에 싸들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녘에 착실이는 온정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온 몸이 땅속으로 잦아드는 것 같았으나 숨도 돌리지 않고 육하암을 거쳐 길도 없는 험한 산을 한치 한치 더듬으며 천선대를 향해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착실이의 가슴 속에는 한시라도 빨리 선녀들을 만나 달꽃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드디어 천선대에 이른 착실이는 몰려드는 피곤에 눌려 바위가에 쓰러지듯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스르르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지요. 얼마 뒤
착실이는 꿈 속에서처럼 어렴풋이 들려오는 아름다운 비파 소리에 놀라 두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깼습니다. 고운 비파 소리가 들려오는 하늘가를 우러르던 착실이는 그만 기쁨에 넘쳐 자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녀들이 7빛깔 무지개를 타고 자기가 와 있는 골짜기로 날아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선녀들에게 부탁하면 달꽃을 구할 수 있겠구나. 착실이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무지개 위에서 춤을 추며 날아 내려오는 선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벽 위에 내려온 선녀들은 착실이를 보자 몹시 놀랐습니다. 조금 뒤에 한 선녀가 착실이 앞으로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에 사는 누구인데 얘까지 온 것이야? 선녀의 정다운 물음에 착실이는 왈칵 서름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착실이는 눈물을 삼켜가며 자기가 달꽃을 얻으러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였지요. 착실이의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의 비참한 처지를 알게 된 선녀들은 저마다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네 지성은 참으로 하늘 끝에 닿을 만하구나. 우리가 네 소원을 들어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선녀들은 착실이를 화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고는 거울같이 맑고 하늘처럼 파란 물을 떠서 착실이의 얼굴을 씻어 주었어요. 그러자 착실이의 얼굴이 선녀들과 똑같이 예뻐졌습니다. 착실이는 잠깐 사이에 선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착실이는 자기 얼굴이 고와진 것을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선녀 하나가 급히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오더니 착실이에게 고운 옷 한 벌을 갈아입혔습니다. 그러고는 품 안에서 눈부시게 새하얀 꽃 한 송이를 꺼내들며 말하였지요. 이게 바로 달꽃이란다. 자, 어서 받으렴. 착실이는 달꽃을 꼭 쥐고 볼을 비볐습니다. 착실아, 그 달꽃은 100년에 한 번밖에 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달 마을에서도 아주 귀한 보물로 여긴단다. 네 정성에 감복해 그 꽃을 주는 것이니 어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을 구해라. 그러고 병이 다 낫거든 너희 마을 우물에 무지개를 내려보낼 테니 그 꽃을 무지개에게 던져주렴. 알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착실이는 선녀들에게 거듭 인사를 하고는 마을로 날듯이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착실이가 마을에 돌아와 보니 그 사이 사람들의 병세는 더 위독해졌습니다. 마을 사람치고 누구 하나 정신을 잃지 않은 사람이 없었지요. 착실이는 좌상 할아버지 집부터 먼저 들른 다음 온 마을의 집집을 찾아다니며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향긋한 달꽃 냄새를 맡게 해주었습니다. 착실이가 맨 마지막에 자기 집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달꽃 향기를 맡게 해주고 있을 때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착실이네 집 마당으로 꾸역꾸역 모여들어 웅성웅성 거렸습니다. 저걸 좀 보. 저 선녀를 말이오. 하늘의 선녀가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내려온 게 분명하오. 마을 사람들은 착실이를 바라보며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달꽃 향기를 맡고 정신을 차린 착실이 어머니조차 어여쁜 선녀가 되어 돌아온 딸을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천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이토록 살펴주시니 이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겠습니까? 착실이의 어머니는 큰 절까지 하며 울먹울먹 말하였지요.
달꽃 향기를 맡고 정신을 차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마당에 꿇어 엎드리며 착실이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착실이는 한동안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다가 천선대에서 선녀들이 맑은 물로 자기 얼굴을 씻겨주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착실이는 깨진 거울 조각을 들고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착실이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지요. 자기 얼굴이 선녀처럼 아름답게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착실이는 자기에게 큰 절을 하며 엎드려 있는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의 어깨를 잡아 흔들면서 말하였어요. 제발 이러지들 마세요. 제가 착실이에요. 네가 착실이라고?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자기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착실이는 천선대에서 선녀들을 만났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이야기하였어요. 그제야 영문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착실이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장하구나. 네 지성에 하늘이 탄복한 것이야. 장하다, 장해. 좌상 할아버지가 착실히 어깨를 쓸어주며 목맨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이 새도록 착실이네 집에 모여 앉아 웃음꽃을 활짝 피웠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마을의 부자가 도끼 어린 누나를 희번덕거리며 착실이네 집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내 인연, 그 달꽃인지 뭔지 하는 것을 당장 내놓지 못하겠느냐? 부자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 착실이에게 다짜고짜 달꽃을 내놓으라고 말하였지요. 착실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달마을의 진귀한 보물을 부자에게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한 착실이는 농 안에서 달꽃을 꺼내 들고 뒷문으로 냅다 뛰어나갔습니다. 부자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착실이를 뒤따라갔지요. 착실이는 이를 악물고 있는 힘껏 뛰고 또 뛰었습니다. 착실이가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부자의 손에 거의 잡힐 순간이었지요. 하늘에서 때마침 무지개가 내려 드리웠습니다. 착실이는 선녀가 일러준 대로 달꽃을 무지개에 힘껏 던졌지요. 달꽃은 무지개에 실려 둥둥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자는 분통이 터져 입에 거품을 물고 날뛰었어요. 그러다 썩은 나무 등걸처럼 우물가에 쿵 하고 나잡아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부자는 우라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날이 갈수록 부자의 병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달꽃만 손에 쥐면 당장이라도 벼락부자가 될 터인데. 부자는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워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달꽃 생각만 하였지요. 어느 날 부자는 자기 외동딸인 궁녀를 시켜 달꽃을 구해오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분부를 받은 궁녀는 얼굴이 예뻐질 생각에 싱글거리며 금강산으로 떠났습니다. 여러 날 만에 천선대에 이른 궁녀는 용케 화장호를 찾고는 입이 귀 밑까지 째졌습니다. 궁녀는 어서 빨리 얼굴이 고와지고 싶어서 화장호의 물을 두 손으로 와락와락 떠서 세수를 하였지요. 그러고는 물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궁녀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쓸어 만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만 곤보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궁녀는 울상을 지으며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때 하늘에서 따가운 모래알들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급해진 궁녀는 아우성을 치며
그 자리를 피해 멀리 도망쳤지요. 달꽃도 구하지 못하고 곤보가 되어 돌아온 딸을 보자 부자는 우라병이 더 심해져 결국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가을이면 핵곡식으로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착실이가 선녀들을 만나 달꽃을 구한 금강산 천선대에 가서 즐겁게 놀다 오곤 하였습니다. 콩이 자라는 부채. 옛날 어느 마을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어찌나 가물었던지 우물마저 밑바닥이 드러났고 논이란 논은 다 말라버려 개구리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동이네가 부치는 콩밭에도 가뭄이 심하게 들었지요. 은동이는 콩포기 하나라도 살려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은동이의 노력은 헛일이 되고 말았지요. 은동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 먼지 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은동이는 불쌍한 아이였어요. 아버지는 부자에게 매맞아 돌아가셨고 어머니마저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은동이는 얼마 되지 않긴 해도 콩 농사를 한번 잘 지어 어머니 약도 써보고 순두부도 대접하려고 애썼지만 무정한 하늘은 그런 은동이의 마음을 너무도 몰라주고 있었습니다. 은동이는 물지개를 지고 일어났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물을 날랐지만 늘어진 콩 포기들은 좀처럼 일어설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은동이는 물지개를 지고 콩밭으로 가다가 너무 힘이 들어 잠시 앉아서 쉬는데 웬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왔지요. 얘야, 너는 그렇게 날마다 힘들게 물지개를 지고 다니는 것이야? 은동이는 공손히 대답하였어요. 콩밭에 물을 주려고 그래요. 콩을 살려야 앓고 계신 어머니에게 순두부라도 대접할 수 있거든요. 은동이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휴 하고 새어 나왔습니다. 참 효성이 지극한 아이로구나.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 불볕에 콩을 살릴 수 있겠느냐? 할아버지는 수염을 내리쓸며 잠시 무슨 생각에 잠기더니 두루마기 자락을 펼치고 왕골 부채 하나를 꺼냈습니다. 얘야, 이걸 바꿔라. 이걸로 부채질을 하면서 콩아 콩아 어서 자라라 하고 말해보거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할아버지는 왕골 부채를 은동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은동이는 그 부채를 선뜻 받을 수가 없었지요. 어서 받으라는데도 할아버지가 몇 번 재촉해서야 은동이는 부채를 받아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은동이는 할아버지에게 인사하고 콩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콩밭에 이른 은동이는 할아버지가 하라던 대로 부채질을 하면서 속삭이듯 말하였어요. 콩아 콩아 어서 자라라. 그러자 척척 늘어졌던 콩포기들이 우쭐우쭐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콩포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푸른 잎사귀를 싱싱하게 펼쳤지요. 은동이는 너무 좋아 눈물이 막 나왔습니다. 은동이네 콩밭은 이렇게 하여 하루 만에 다 살아났지요. 그런데 이 소문이 아랫마을 욕심쟁이 박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반벙어리인 박부자는 그 소리를 듣고 밤잠을 자지 못하였어요.
세상에 그런 신기한 부채가 다 있다니. 박 부자는 욕심 주머니가 꿈틀거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박 부자는 날이 밝기 바쁘게 아침밥도 먹지 않고 은동이네 콩밭으로 갔지요. 밭 머리에 서서 살펴보니 자그마한 어린아이가 한 손에 부채를 들고 밭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파란 콩 잎사귀들을 쓸어 만지며 노래를 부르듯 속살거렸지요. 콩아 콩아 어서 자라라. 그러면서 왕골 부채로 콩 포기들을 슬슬 부채질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한 뼘만하던 콩 포기들이 키를 쭉쭉 솟구며 우쭐우쭐 자라나기 시작하였지요. 신기한 부채를 훔쳐보던 박 부자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 부채를 주머니에 찔러 넣고는 은동이가 있는 밭 가운데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땀을 씻는 신용을 하면서 부채를 좀 빌려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은동이는 박 부자에게 선뜻 그 귀중한 부채를 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박 부자의 차림새와 눈매를 보니 그리 좋은 사람 같지 않아 보였지요. 은동이는 부채를 꾹 쥐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 부자는 은동이가 부채를 빌려줄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려만 주면 틈을 타서 자기 부채와 슬쩍 바꾸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자 박 부자는 은동이에게 와락 달려들어 부채를 억지로 빼앗았습니다. 부채를 주세요. 제 부채예요. 갑자기 부채를 빼앗긴 은동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박 부자의 옷자락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지요. 박 부자는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는 은동이를 뿌리치고 냅다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 콩밭에 이른 박 부자는 숨 돌릴 사이도 없이 은동이가 말하던 것처럼 콩아 콩아 어서 자라라 하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 벙어리인 박 부자는 겨우 코아 어서 자라라 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자 이상하게도 코가 갑자기 근질근질 가려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박 부자는 코끝이 너무나 가려워서 한 손으로 슬그머니 만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코가 움찔움찔 자라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박 부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야? 박 부자는 너무도 놀라 쿵 하고 뒤로 벌렁 나가 떨어졌습니다. 박 부자는 흉측한 자기 코를 누가 볼까봐 갓을 벗어 가리고는 집으로 주랭랑을 쳤지요. 집에서 남편의 갓을 받아들던 부인은 턱 밑까지 들이운 방망이만한 코를 보고 기겁을 하며 으악하고 소리를 지르며 까무러쳤습니다. 그런데 철없는 손자 녀석들이 할아버지의 긴 코를 구경하려 방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코끼리 코가 됐어. 손자들이 놀려대자 박 부자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썩 나가거라 하고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 반 벙어리라 쌀이 나가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곳간마다 가득가득 채워 넣었던 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곳간은 텅텅 비었지요. 아이고 망했구나. 박 부자는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던 박 부자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부채를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 부자는 곧장 자기 논밭으로 달려가 부채질을 해대기 시작하였지요. 벼야 어서 자라라. 박 부자는 굳어진 혀를 겨우 놀려가며
이렇게 말하려 하였으나 배야 배야 어서 자라라 하는 소리밖에 내지 못하였습니다. 박 부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뚱뚱한 배가 갑자기 더 크게 불어나기 시작하였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배가 황소 배만큼 커졌습니다. 박 부자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논에 쿵 하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일어나려고 버둥거리며 애써 보아도 좀처럼 일어설 수가 없었지요. 박 부자는 분통이 터져 부채 잡은 손으로 논두렁을 탁탁 치며 아이고 불이 인다 불이 일어 하고 넋두리를 한다는 것이 아이고 불이 인다 불이 일어 하고 죽는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어디선가 뜨거운 바람이 쏴하고 불어오더니 넓고 넓은 논에 시뻘건 불이 붙기 시작하였습니다. 잠깐 사이에 벼 포기들이 모조리 타버리고 뽀얀 재만 바람에 날렸지요. 박 부자는 너무 기가 막혀 헉헉하고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박 부자는 무거운 배를 이길 수가 없어 불붙는 논밭에서 영영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 은동이는 불탄 논밭에서 자기 완골 부채를 찾았어요. 다른 것은 모두 탔어도 완골 부채만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은동이는 신기한 완골 부채로 해마다 콩 농사를 잘 지어 어머니 병도 고치고 마을 사람들을 도와 잘 살았다고 합니다. 지독한 구두쇠들. 옛날 황해도 해주 땅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해주 부자는 구두쇠로 유명하였지요. 그리고 저기 개성 땅에도 부자가 살았는데 그 개성 부자도 구두쇠로 유명하였습니다. 두 구두쇠는 서로 친구로 지내었지요. 보통 사람들은 구두쇠랑 친구라고 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젓지만 둘은 똑같은 행동을 하니 죽이 잘 맞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주 구두쇠 딸이 혼인을 하게 되었지요. 해주 구두쇠는 이 소식을 개성 구두쇠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무리 구두쇠라고 해도 친구 딸이 시집을 간다는데 입을 씻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개성 구두쇠는 해주 가는 사람 편에 부조를 보내었습니다. 해주 구두쇠는 개성 구두쇠가 보낸 봉투를 반갑게 열어보았지요. 그런데 편지 한 장이랑 달랑 돈 한 냥이 들어있었습니다. 뭐가 더 들었나 싶어서 봉투를 거꾸로 들고 탈탈 털어보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자네 딸이 혼인이라 내 두 냥을 부조하네. 한 냥은 지금 주고 나머지 한 냥은 훗날 주겠네. 해주 구두쇠는 기가 막혔어요. 친구가 지독한 구두쇠인 줄 알았지만 그래도 개성 땅에서 내로라 하는 부자였는데 달랑 한 냥을 부조금으로 내다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고약한 친구를 보았나? 한 냥만 보낸 것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부조를 외상으로 할 수가 있나? 두고 보자. 해주 구두쇠는 화가 나서 편지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훗날 준다는 부조는 날이 가고 달이 가도 감감무소식이었지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성 구두쇠 아들이 혼인을 하게 되었지요. 개성 구두쇠는 이 소식을 해주 구두쇠에게 전했습니다. 내 아들이 장가를 드니 이번에는 자네가 부조를 좀 하게. 옳거니 이제야 복수할 기회가 왔구나.
해주 구두쇠는 이렇게 생각하고는 개성 가는 사람 편에 부조를 보내었어요. 해주 구두쇠의 부탁을 받은 사람이 개성 구두쇠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해주 부자의 부조를 전하러 왔습니다. 그런가 어서 부조를 이리 주게. 개성 구두쇠는 부조를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부조를 전하러 온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럼 부조를 전하겠습니다. 해주 구두쇠가 이르기를 자네 아들 혼인을 축하하네. 나도 부조금으로 2냥을 주지. 그런데 1냥은 지난번 내 딸이 결혼할 때 외상으로 한 부조를 탕감하고 나머지 1냥은 자네처럼 훗날 주겠네. 하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말을 들은 개성 구두쇠는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이런 괘씸한 친구를 보았나. 나처럼 부조를 외상으로 한 건 그렇다 치고 편지 쓸 종이도 아까워서 사람 편에 전하다니 가만 두나 봐라. 개성 구두쇠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다름에 해주 구두쇠네로 달려갔지요. 개성 구두쇠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지독한 노랑이 같으니라고 당장 나오게. 느닷없이 친구가 들이닥쳐 고함을 치니 참 놀랄 일이었지요. 그런데 해주 구두쇠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자네 왔는가? 이라고는 싱글벙글 웃으며 개성 구두쇠를 맞았습니다. 개성 구두쇠 약을 올리려고 그런 부조를 보냈으니 자신의 꾀가 성공했구나 싶었지요. 개성 구두쇠는 펄쩍 뛰면서 해주 구두쇠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부조를 외상으로 했으니 그건 훗날 받으면 된다고 치겠네. 그렇지만 어떻게 친구에게 편지 1장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가? 그게 궁금하여 왔는가? 나는 전에 보냈던 편지를 찾으려고 왔네. 그 종이까지 부조로 준 것은 아니니 당장 내놓게. 개성 구두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해주 구두쇠가 개성 구두쇠 말을 듣고 대답은커녕 방문만 보았지요. 얼른 내 종이를 찾아서 내놓지 않고 왜 방문만 보는가? 개성 구두쇠가 이러고 방문을 보니 어디서 많이 보던 글씨가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자기 글씨였지요. 방에 구멍이 났는데 그 구멍을 막으려고 개성 구두쇠에게 받은 편지를 문에 발라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개성 구두쇠는 기가 막혔지요. 아이고 아까운 내 종이. 이건 내가 도로 가져가겠네. 개성 구두쇠는 방 문에 붙은 종이를 기어이 떼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씩씩거리며 대문을 나서려는데 해주 구두쇠가 뛰어나오더니 앞을 딱 막아섰지요. 이보게 잠깐 기다리게. 그래도 친구라고 미안한 줄은 아는군. 개성 구두쇠는 이라고는 발길을 멈추었어요. 자신이 먼 길을 달려와 화를 내었으니 해주 구두쇠가 미안하게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화를 누그러뜨리고 물었지요. 그래, 밥이라도 한 끼 주려고. 아니면 훗날 준다던 부조금 1냥을 지금 주려나? 그랬더니 해주 구두쇠가 말하였어요. 뭐라고? 그럴 리가 있나? 종이는 자네 종이가 맞지만 그 종이를 방문에 붙일 때 내 밥풀로 붙였거든. 그러니 종이에 붙은 밥풀까지 가져가게 둘 수는 없지. 해주 구두쇠가 이라고는 종이를 휙 낚아채서 바싹 말라붙은 밥풀을 손톱으로 박박 긁어내었어요. 해주 구두쇠의 노랑이 짓에 개성 구두쇠는 혀를 내둘렀지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친구 사이는 깨지고 개성 구두쇠는 해주 구두쇠 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힘 내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루는 강원도에 사는 강원도 호랑이가 제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뽐내면서 힘내기를 하러 떠났습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한낮 한시에 함경도에 사는 함경도 호랑이도 제 힘을 당할 자가 어떤 놈이냐고 우쭐거리면서 집을 나섰어요. 강원도 호랑이는 두루 살펴보다가 험한 산발이 줄레줄레 뻗어 있는 함경도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함경도 호랑이도 두루 궁리를 하다가 높은 산들이 우뚝 솟아있는 강원도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두 호랑이는 말 그대로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는 듯이 달려갔지요. 그러나 워낙 저녁 늦게 떠났는지라 강원도와 함경도가 맞닿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는 밤이 깊은 뒤였습니다. 강원도 호랑이는 함경도 땅에 들어서려는 순간 눈앞에서 번뜩거리는 두 줄기 불빛을 보고 그 자리에 굳은 듯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불빛일까? 어쩐지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함경도 호랑이도 강원도 땅에 척 들어서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번뜩거리는 두 줄기 불빛을 보고 그 자리에 굳은 듯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불빛일까? 어쩐지 무시무시한데. 두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면서 한동안 마주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번뜩이는 시퍼런 불빛이 무슨 불빛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럴수록 점점 더 무서운 생각이 들어 나중에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원도 호랑이가 본 불빛은 함경도 호랑이의 눈빛이었고 함경도 호랑이가 본 불빛은 강원도 호랑이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요. 이러다간 큰일 나겠어. 강원도 호랑이는 꽁무니를 빼다가 냅다 뛰어 벼락 밑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강원도 호랑이는 굴 속에 들어가자마자 커다란 바윗돌로 굴 입구를 꽉 막았어요. 이러다간 큰일 나겠어. 함경도 호랑이도 꽁무니를 빼다가 옆으로 냅다 뛰어 그 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바윗돌이 굴 입구를 꽉 막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굴 밖에서는 함경도 호랑이가 바윗돌을 빼내려고 낑낑거리고 굴 안에서는 강원도 호랑이가 바윗돌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꺽꺽거렸습니다. 두 호랑이는 또다시 자기와 마주선 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고 한바탕 싸웠지요. 젖 먹던 힘까지 다 내어 싸우다 보니 나중에는 둘 다 기진맥진했습니다. 마침내 두 호랑이는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밤중이 지나 새벽녘이 되어서야 두 호랑이는 겨우 눈을 떴지요. 강원도 호랑이는 정신이 들자마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뺑소니를 치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지요. 함경도 땅에 첫 발을 들여놓자마자 저런 놈과 맞닥뜨렸으니 이 세상에는 나보다 힘센 놈이 얼마나 많을까? 함경도 호랑이도 정신이 들자마자 귀 떨어지면 내일 주워간다 하고 도망을 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원도 땅에 첫 발을 들여놓자마자 저런 놈과 맞닥뜨렸으니 이 세상에는 나보다 힘센 놈이 얼마나 많을까? 두 호랑이는 제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힘내기 할 궁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